선생님, 요즘은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외래 진료실에서 60대 여성 환자분이 꺼낸 말입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은 물론 각종 영양제, 건강기능식품까지 하루에 10알 넘게 드시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건강 상태는 기대와 달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챙기는데 왜 몸은 더 피곤하죠? 라는 질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약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믿고 계신 건강 방식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정우입니다. 20년 넘게 중장년층 환자분들의 통증과 건강 문제를 진료해오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와 사례를 접해왔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는 제품도 있지만 의사인 저희조차 멀리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와 함께 의사들이 실제로 피하는 건강기능식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품들이 왜 위험한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광고가 아닌 의학적 근거로 건강을 챙기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건강기능식품, 첫 번째는 바로 요오드 보충제입니다. 요즘 TV나 유튜브를 보면 요오드가 갑상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기초 대사를 높여주고 피로를 줄여주며 면역력까지 올려준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특히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자주 먹지 않는 분들 사이에선 요오드가 부족할까봐 따로 챙겨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의사들은 그런 제품을 보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인은 이미 요오드를 과잉 섭취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마 육수, 미역국, 김, 젓갈류 등 우리의 전통 식단엔 요오드가 이미 넘치고 있습니다. 굳이 보충제를 추가로 먹지 않아도 충분한 것이죠. 실제로 병원에서 요오드 때문에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얼마 전 외래 진료를 보던 중 62세 여성 환자분이 내원하셨습니다. 최근 살이 급격히 빠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는 증상이 있었는데요. 검사를 해보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습니다. 평소 갑상선 질환이 없었던 분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6개월 넘게 복용하고 있던 것이 바로 요오드 보충제였습니다. 광고에서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크게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필요한 만큼일 때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자가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그 작은 균형이 무너지면 체중, 기력, 수면, 심장 박동 등 온몸의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지요. 특히 한의학에서도 갑상선을 목에 있는 기의 중심으로 봅니다. 이 기의 흐름이 흔들리면 몸 전체의 조화가 깨질 수 있다고 보죠. 서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공통된 견해는 하나입니다. 요오드는 부족해도 문제지만 넘치면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은 요오드 보충제를 환자들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의학적 진단 없이 단지 좋다는 말만 듣고 무턱대고 먹는 건 절대 추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보다 문제를 만드는 경우를 더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입니다. 그리고 보조는 몸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도 않은 요오드를 과하게 채우는 건 그저 쓸데없는 걱정일 뿐만 아니라 몸에 해가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요오드 보충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은 정말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광고가 그렇게 믿게 만든 것일 뿐인가?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병을 부릅니다. 의사들이 왜 이 제품을 피하는지 그 이유를 아셨다면 이제는 선택도 조금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의사들이 피하는 건강기능식품 두 번째는 바로 밀크시슬, 즉 실리마린입니다. 간에 좋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이죠. TV나 인터넷에서 간 해독에 탁월하다, 술 마신 다음 날에도 간을 보호해 준다는 말이 흔하게 들려옵니다. 간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혹하게 됩니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간 분들은 불안한 마음에 밀크시슬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 현장에서 실제로 보는 사례는 다릅니다. 얼마 전 58세 남성 환자분이 정기검진 결과를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간 수치인 AST와 ALT가 평소보다 많이 올라 있었다고 하시며 걱정된다는 표정이셨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 이분은 최근 3개월 동안 밀크시슬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더라고요. 오히려 간을 보호하겠다고 먹은 그 제품이 간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밀크시슬의 주성분인 실리마린은 사실 약용식물에서 추출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간세포를 보호하고 해독 작용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작용할지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약이든 식품이든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오히려 간이 민감한 사람에겐 자극이 될 수 있고 기존에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엔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실리마린이 간 수치 개선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식약처에서는 기능성을 인정했지만 그건 일정 조건에서 가능성 있음이라는 의미지 치료 효과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약물 상호작용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밀크시슬 성분이 간의 약물 대사를 방해해 약효가 너무 강해지거나 약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한의학에서는 간을 목의 장기로 보고 스트레스나 감정의 억눌림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즉, 간이 나빠졌다고 해서 단순히 해독 성분만 넣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간 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 중 많은 분들은 무리한 다이어트, 과음,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같은 생활 습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 원인을 바꾸지 않고 밀크시슬만 먹는다고 간이 회복되길 기대하는 건 솔직히 무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정도로 상태가 나빠져도 쉽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 수치가 조금 높아졌다고 바로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간이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정확한 진단과 생활 습관의 조절이지 무턱대고 영양제를 넣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밀크시슬을 경계합니다. 실제 간 질환 환자들의 개조차 밀크시슬을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은 회복력이 강한 장기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식이 조절, 금주, 규칙적인 생활 같은 기본적인 건강 습관에서 시작되지 보조제 하나로 되는 게 아닙니다. 광고는 빠른 회복을 약속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혹시 지금 간이 걱정되어 밀크시슬을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의 간을 진짜 위하는 길은 좋은 보조제가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을요. 건강은 해독이 아니라 회복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의사들이 피하는 건강기능식품, 마지막 3번째는 글루코사민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주변에서 꼭 한 번쯤은 글루코사민 먹어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치 관절에 좋은 만병통치약처럼 소개되곤 하죠. 특히 50대 이후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관절에 좋다는 제품들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등 다양한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글루코사민입니다. 하지만 이 글루코사민 실제로 병원에서 관절 치료를 하고 있는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는 효과에 큰 의문을 갖고 있는 성분입니다. 사실 이미 국내외 여러 임상 연구에서 글루코사민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인데 여기에 글루코사민을 먹는다고 연골이 다시 자라나거나 관절염이 멈추는 건 아니라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한 번은 66세 남성 환자분이 글루코사민을 1년 넘게 먹었는데 무릎 통증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글루코사민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운동은 안 하고 체중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결국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관절 부담은 커져서
더 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신 거죠. 제가 그분께 해드린 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연골보다 더 중요한 건 주변 근육입니다. 걷고 쪼그려 앉고 계단을 오르는 일상은 근육이 도와줘야지 영양제가 대신 해주진 못합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은 당 성분에서 유래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 특히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어르신들이 복용할 경우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루코사민 복용 후 공복 혈당이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고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문제를 겪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성분인 거죠. 한의학에서도 관절 통증의 원인을 단순히 연골 소실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혈이 막히고 풍습이 관절에 머물며 체내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럴 땐 몸의 흐름을 풀어주는 침, 뜸, 운동요법 등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한방 치료의 기본 원리입니다. 결국 관절 건강도 전신의 균형과 움직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성분 하나만 넣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무릎이 아픈 분들을 만나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이 약이다. 연골은 한번 다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 근육을 키우고 관절의 움직임을 안정시키면 통증은 놀라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운동이 어렵다면 재활의학과나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점진적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글루코사민은 듣기엔 그럴듯하고 뭔가 관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기대감이 생겨서 운동이나 체중 조절 같은 근본적인 치료를 소홀히 하게 만든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의사들은 글루코사민을 거의 먹지 않고 환자들에게도 권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특히 관절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움직임, 근육의 힘, 체중관리, 균형 잡힌 자세, 이 네 가지가 무릎을 지키는 진짜 비결입니다. 광고보다 내 몸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건강에 더 가깝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좋다고 해서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품을 고를 때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광고에 의존합니다. 이거 먹고 나았대. 오 박사가 TV 나와서 좋다더라.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했대.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선택을 이끌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느냐,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기능성 식품일 뿐이지 약이 아닙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기능성이라는 건 이 성분이 이런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이지 이 제품이 병을 치료합니다 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을 방치하거나 증상이 생겼는데도 영양제 먹고 버텨보자며 병원에 가는 걸 늦추는 일이 생깁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건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건강기능식품이 약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간에서의 대사를 받고 약효가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지만 그 속에선 약과 성분이 충돌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분 하나하나를 너무 과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내 몸은 특정 영양소 하나로 유지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다고 해서 마늘 추출물을 먹고 눈이 침침하다고 루테인을 먹고 무릎이 아프다고 글루코사민을 먹는 식으로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약통이 10개, 20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내 몸에 필요한 게 몇 개나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무리하지 않는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것이 건강의 기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그 기본이 잘 지켜지고 있을 때 꼭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주치의나 약사와 함께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프면 참지 말고 진단부터 받는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질 때는 영양제보다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먼저입니다. 내 몸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우리 몸을 보완해주는 도구일 뿐 절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쉽게 그것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수치가 조금만 나빠져도 약보다 먼저 찾는 게 영양제고, 몸이 조금 피곤하면 운동보다 먼저 꺼내는 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진짜 건강은 생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의사들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피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제품이 효과가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환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괜찮겠지, 병원은 나중에 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순간 건강은 이미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몸은 내 생활의 반영입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 내 건강도 방향이 정해집니다. 요오드 보충제, 밀크시슬, 글루코사민 모두 몸에 좋다는 이유로 먹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병을 키우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든 사례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강기능식품을 모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몸의 상태를 먼저 알고 꼭 필요한 경우에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선택하자는 겁니다. 남이 먹는다고, 광고에서 좋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마세요. 내 몸은 남의 몸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조급함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에게 맞는 속도로 내 몸을 잘 이해하면서 전문가와 함께 조율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건강기능식품이 기적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기적보다 균형과 반복을 좋아합니다. 오늘부터는 내 몸을 믿고 내 생활을 바꾸는 데 더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의사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진짜 조언입니다.